미국이 지금 현재 시점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써 카리브해에 대규모 해군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향한 다음 단계 조치를 결심했다라고 밝혔고, 현지 언론들은 이것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군사작전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 항모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해서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고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중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이거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일촉즉발 군사 충돌 뉴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뉴스를 그냥 전쟁 뉴스로 보지 않고요. 그 이면에 돈과 결제 그리고 리플 XRP 이야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속은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실제 의도를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선박을 공습하면서 마약 단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펜타닐 같은 마약을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의 위협으로서 취급을 하면서요,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입니다. 이 정말로 마약 때문일까요? 만약에 어떤 나라 A가 미국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해보죠. 게다가 그 나라에 석유 같은 자원이 많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랑 친하다면은 그 상황 자체가 복잡해질 겁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A국을 직접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나라 내부의 마약 카르텔이나 테러 조직을 명분 삼아서 정의로운 전쟁 프레임을 만들곤 합니다. 겉으로는 나쁜 놈 때려잡는 이런 정의의 전쟁처럼 포장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정권을 압박하고 교체하려는 전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산유국인데 이 마두로 정권은 반미 노선을 타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밀착해 있죠. 미국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개적으로 적국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지만요, 대신에 그 내부의 마약 범죄를 부각시키면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뒤에는 실제로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이 미국 견제 세력이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미국 함모 정계 손실이 알려지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곧바로 이들 우방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마두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미사일과 방공 레이더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중국 시진핑에게는 군사 협력을 확대해달라면서 특히 레이더 장비 생산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에도 이미 드론과 군 장비를 공수해달라고 접촉했다라고 해요.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러시아제 전투기를 수리하고 이란제 드론까지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일 겁니다. 마약 단속이라는 간판 뒤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는 자원동맹 블록 간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석유랑 달러 패권을 둘러싼 블록 간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때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경제 제재죠. 전쟁이 터지면 첫 번째 타겟은 과연 어디일까요? 총성보다 먼저 상대방이 돈줄부터 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떠올려 보면은 미국과 유럽은 곧바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 결제망,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이 달러로 거래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 중이던 달러 자산까지도 전부 다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나 북한 등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 개발했다 싶으면 스위프트 차단하거나 미사일 쐈다 하면 달러 거래 봉쇄하거나 이런 식들이죠.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결제망 자체를 무기화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떻게든지 달러 말고 돈을 주고받을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고, 미국이 언제 자기를 결제망에서 잘라낼지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러시아 측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과 거래할 때 달러 대신에 루블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서방 차원에서 스위프트를 끄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SPFS라는 러시아판 국제 결제망을 구축해서 써왔어요. 이 중국도 역시 CIPS라는 독자적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라거나 인도는 제재받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올 때 달러 대신에 자기 나라 통화로 거래하거나 물물 교환에 가까운 방식으로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각자 미국 눈치 안 보고 거래할 수 있는 비상수단을 챙겨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의외일 수 있는 플랜 B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삼자 아예 미국 관할 밖에 있는 새로운 돈을 써보자라는 발상이죠. 이 베네수엘라가 2018년에 자체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만들어가지고 원유 거래에 써보려고 했던 게 대표적이고, 달러 제재 피하려고 가상화폐 만들어낸 겁니다. 이란도 최근에 암호화폐로서 수입 대금을 결제한 사례가 알려졌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란과 손잡고 금으로 가치를 보증하는 이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무역에 쓰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었죠. 현대전쟁에서는 이 총알만 오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결제망 전쟁이 함께 벌어집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시켜버리니까 이 당하는 나라들 차원에서는 기존의 달러 시스템 밖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그 대안으로서 암호화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XRP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 말씀부터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으로 불립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통화 가치에 의구심이 들 때 사람들은 옛날부터 금을 찾았죠. 금은 어느 나라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궁극의 실물 자산이니까요.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달러 같은 종이돈 대신에 금처럼 아무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2100만 개 정도의 한정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본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서 정부라거나 은행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0년대 들어가지고 각국의 돈 찍어내기가 심해지고 미중 갈등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달러 못 믿겠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 이런 식의 디지털 금서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월가의 큰손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금처럼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일부 편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덩어리라면 XRP는 그 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초고속 택배 트럭에 비유할 수 있겠죠. XRP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국가 간의 송금과 결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한국 원화로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지금은 제일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다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바꾸는 시기죠. 중간에 은행도 여러 곳 걸치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몇 날 며칠씩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레저를 사용하면 이런 과정들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화를 거래소에서 바로 XRP로 바꿔가지고 몇 초 만에 상대방 지갑으로 보내고 받은 사람이 그 XRP를 현지 화폐로만 바꾸면 끝이라는 거고, 국제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도 몇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미 XRP를 국제 송금 브릿지로 활용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리플 회사가 XRP 기반 해외 송금망을 구축해서 일본이나 중동 일부 은행들은 파일럿으로 XRP를 송금에 활용해 보기도 했어요. 복잡하고 느린 스위프트 대신에 블록체인 코인 하나로서 전 세계 돈 흐름을 바로 연결해보자는 시도인데요. 이런 XRP 같은 새로운 결제율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달러로 상대를 조일 수 있는 한 각국은 혹시 모를 수 있는 다른 길을 마련해 두려고 할 겁니다. 그야말로 달러 일변도의 글로벌 금융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리플 레저 같은 블록체인 결제망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니까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고 당장 XRP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오늘 베네수엘라, 내일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전쟁과 제재 뉴스가 반복될수록 전 세계는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 달러 하나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그때 어느 쪽이 준비된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질서의 승자가 갈리겠죠.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술이 각국, 각 금융기관의 플랜 B로 연구가 되고 여기서 또 투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작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전쟁 뉴스를 접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에이 이거 전쟁 나면은 코인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 이 실제로 당장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전쟁 공포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부터 팔아치우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하지만 전쟁 뉴스를 진짜 다르게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이 바로 시장의 큰 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죠. 이들이 전쟁 그 자체보다도 전쟁이 불러올 수 있는 금융지형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면요, 이 통화 질서가 흔들리고 결제망이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 인프라는 전쟁 이후에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큰 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됩니다. 러시아 제재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비축하기 시작한 것이나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선제 움직임이라는 거고, 이게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편입하는 이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뉴스에 나오는 전쟁, 자극적인 헤드라인,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시면서 하루 단타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이 갈수록 비트코인, XRP 같은 새로운 자산이 맡는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분야 공부도 더 해보고 내 자산의 일부를 그런 방향에 조금씩 노출시켜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물론 이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한 방에 몰아서 베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쟁이든 금융이든 변동성이 크니까요. 오히려 긴 시계열로 보시면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천천히 올라타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일 거예요. 급변하는 뉴스에 춤을 추기보다는 그 뉴스를 관통하는 큰 흐름에 내 자산의 돛을 맞춰두는 거죠. 앞으로 세계 질서가 아마도 더 자주 더 크게 요동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권국은 금융 제재를 남발할 거고 견제국들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새로운 판을 짤 테니까요. 달러 중심이던 무역 결제는 점점 여러 갈래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실제로 브릭스 국가들은 자체 결제 통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산유국들은 달러 대신 위안화 거래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거. 아무도 장담할 순 없겠지만 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훨씬 더 제도권에 가까워진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XRP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국제 결제망의 당당한 일부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자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누가 전쟁에서 이길까가 아니라 전쟁 뒤에 돈의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겠죠. 전쟁은 끝나도 돈의 흐름은 이어지니까요. 그 지형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가 올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를 향해 돛을 다실 건가요? 앞으로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매매는 수익이 아니라 내 멘탈과 계좌를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죠. 어렵고 무리한 매매는 안 하는 게 맞고 특히 선물이나 레버리지에 활용한 고위험 투자라면은 진입 자체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 왜냐면 그 시장은 하루가 아니라 몇 분 몇 초 단위로 인생이 뒤집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물에서 비트코인이 5%만 빠져도 조정이네 기다리자 이 정도의 감정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5% 하락이 선물 시장에서는 수많은 계좌가 한순간에 청산당하는 즉 투자금이 순식간에 0원이 되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좌가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선물 투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극한의 변동성과 욕심이 지배하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는요. 그런 전쟁터 앞에서 칼을 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현물 시장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방식이어야겠죠. 업비트랑 비싸면서 하는 현물 매매는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내 감정과 계좌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조급함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위험한 매매를 찾게 되고요. 더 위험한 매매일수록 계좌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원칙을 지키는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겠죠.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한 번에 크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멀리하고 꾸준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조용히 다시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선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마지막에 웃는 길이고 결국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몰빵 투자가 아니라 비중 조절이겠죠.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이야기하시면서도 정작 한 방의 매수로 모든 자금을 넣어버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고 흐름을 읽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장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지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정 없이 쭉 오르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구분하려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물론 완벽하게 예측할 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또 어느 구간에서 다시 담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휘두르지 않으면서 시장이 줄 수 있는 파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에 익절 전략 구간으로서 3,650원의 일부 비중을 목표 타점으로 걸어놓고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 이 현금 비중 확보 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에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가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거고 이게 바로 현실적인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하게 하나의 종목,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현금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준비된 에너지이자 무기라
현금이라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현금 들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이런 기분에 휩싸이시지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요. 조급한 사람의 돈을 준비된 사람에게 옮겨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급할수록 천천히 가셔야 되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지 않아도 시장은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문제예요. 현금을 종목처럼 대하고 비중을 컨트롤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은 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파동이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겠죠.